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좀 많이 떨어졌고 네. 지금 챙겨봐야 될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제 오라클, 네네. 뭐 미시간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했는데 블루아울이 투자 안 하겠다라고 했고. 전주가 지금 몸 빼는 분위기죠. 네네네. 아.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합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투자 안 하겠다는 거고. 사실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빨리 지어서 거기 서버를 이용해야 본인들의 그 수주 잔고가 다 바로 이제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 구조니까 이게 지연되면은 네. 받을 돈은 있는데 정작 들어오지 않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상황이고. 계속해서 오라클이 말썽이죠. 마이크론 실적은 좋았는데요. 예. 아까 이제 우리 그거였죠. 최지현 아나운서가 이제 네. 오늘장 내일장 시작하면서 제목을 오라클 칼바람. 그런데 오라클은 칼바람인데 또 마이크론은 또 훈풍이에요. 어느 쪽 바람을 타야 될까? 최지현 아나운서가 아니라 장현재 아나운서. 장현재 아나운서였구나. 네. 예. 이름 예. 헷갈리실 수 네, 있어요. 그래요. 지금 진짜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수선물 흐름은 마이크론 덕분인지 일단 나스닥이나 3대 지수 일단 반등 시도 나오는 네. 모습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좀 전에 또 동시효과 개장 전 흐름을 봐서는 우리 또 삼성전자가 오히려 또 추위를 타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오늘은 장 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프리장에서는 조금 안 모르겠어요. 좋아요? 예. 지금 보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그런 모습이고 이건 또 본장 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또 환율도 걱정이고 환율도 네. 네, 어제는 또 장중에 80원도 그러니까요. 건드렸죠. 올라섰다가 밀린 상황이죠. 네. 이게 지금 12월 18일이면 지금 이제 진짜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 모처럼 또 이게 연말까지 챙길 게 많은 그런 한 해가 돼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을 그래서 저희 좀 특별히 좀 모셔봤습니다. 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래요.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뭐 새벽에 눈 뜨시면은 워낙에 빠르게 또 많은 또 매체들이 있어서 간밤 흐름은 다 파악하셨을 거고 네네. 설령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 뭐 모닝벨이나 머니쇼 통해 가지고 미국장 흐름 이제 다 감안하고 계실 텐데 우리 오 단장님 모시고 무슨 종목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자 이제 올 한 해 정리하고 내년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네. 조금 큰 그림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오 단장께서 보시기에 올 한 해, 예. 올 한 해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시고 내년은 금년과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만 딱 돌아보면은 네,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었죠. 뭐랄까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쏠려 다녔고요. 네. 네. 연초에 나왔었던 시장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던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첫 번째는 금리만 바라봐도요. 이게 아마 좀 느끼시겠지만은 22년도 말부터 똑같아요. 패턴이. 22년 말에는 내년엔 금리를 많이 내려줄 거야 하면서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 초중반 정도 돼가지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네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오는 예. 그 구조가 벌써 3년째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도 나왔고 네. 미국 예외주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그랬죠. 미국 예외주의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답이다라고 해서 다른 시장은 다 고전하는데 미국 쪽으로만 돈이 몰리는 거죠. 네. 그럼 미국으로 몰리려면은 자국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강해지게 되고 그렇죠. 미국의 자산 가격이 뛰는 이슈가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해졌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부터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1,500원 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 200개에 사인할 것이다. 이거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상호 관세를 많이 때리고 트럼프 1.0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네. 이래서 이때 다들 그 얘기는 이제 1,500원 금방 넘는다 이거였는데 중반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85개국의 관세를 때리니까 갑자기 미국의 평판이 무너지면서
미국 달러 자산에서의 거대한 회피가 일어날 거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나타났던 게 셀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미국 예외주의고 미국밖에 네. 답이 없다였는데 2분기에는 미국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미국의 자산을 파니까 미국의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뛰어나와야 돼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참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케이스 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2분기에는요. 달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6, 7월 달에 기억해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347원까지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1347원일 때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셀 아메리카의 분위기가 남아있다 1번, 그다음에 2번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의 약세를 원한다. 아, 그래서 그때 맞아. 많이 나왔던 얘기가 마러라고 합의, 예. 미란 예. 보고서, 예. 플라자 합의 2.0 예. 이런 것들이 중심 키워드에 등장을 했고 그때는 또 뭐 1,200원대 간다 예, 그렇죠. 그랬어요. 1,200원대는 이제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맞아요. 이제 그 7, 8월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바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불과 3, 4개월 만에 지금 다시 1,480원으로 뛰어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연중으로 보면은 6, 7월을 가운데 두고 정확하게 V자를 환율이 그립니다. 그러네요. 이러니까 이제 환율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버거웠던 이제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분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같은 것들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마 그 단어 기억나실 겁니다. 타코라는 단어. 네. 그랬죠. 예, 타코가 나타났고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는 건 모두가 원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시장이 안심을 하면서 전 자산이 한꺼번에 달려가는 에브리띵 랠리가 나타난 거죠. 아하. 예, 그리고 그 에브리띵 랠리의 그 중심에는 AI 테마가 있었던 거고 네. 네. 시작을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라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AI 테마가 과열 양상 보이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이 잠시 에브리띵 랠리에서 벗어나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 이게 지난 1년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설명을 뭐, 들어보니까 올해 그랬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뭐 예. 국내가 아니고 동양권 탑이었어요. 탑이죠. 전혀 아닙니다. 월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진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네. 되네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오 단장님은 앞으로는 하면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둘 수는 없지만 네. 내년에 이제 중점적으로 어떤 걸 보시면 좋은지 예. 분기별로 이슈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네, 것들이 네. 좀 이슈가 될 건지 그거 한 5개 정도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딴 데서 얘기 안 하신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처음이죠. 같이 엮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는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법원 관세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외신에서는 빠르면은 이슈가 사안이 민감한 만큼 빠르면은 이 올해에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 중점적인 건 거의 대부분 다 내년 1분기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제 뉴스에 이제 뭘 볼 수 있었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 관세 환급을 많이 요청했는데 네. 지금 코스트코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도 상호 관세로 납부했었던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코스트코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정도의 대기업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상호 관세가 위헌이 될 것이다라는데 배팅한다는 얘기가 어허.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상호 관세가 위헌이 됐었을 때는 어떤 이슈가 벌어질 것인가? 그게 아마 내년 1분기가 될 텐데 네. 저는 2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상호 관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3개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툴이라고 해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3개의 다리로 되어 있는 네. 의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다리가 관세라는 다리가 있고 감세라는 다리가 있고 규제 완화라는 다리가 있죠. 그리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재무장관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왜 관세만 갖고 얘기하냐. 네. 3개의 다리를 같이 봐라 이랬거든요. 예. 이게 왜 3개가 다 한꺼번에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관세 같은 경우는 성장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뭘 같이 가져오냐면 감세라는 거를 딱 갖다 대더라고요. 감세를 대면은 감세를 해주게 되면 성장을 부양을 해주는 효과가 네. 생깁니다. 네. 그래서 관세로 무너진 성장을 감세로 메워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감세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늘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세에서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걸로 그냥 속된 말로 퉁친다?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둘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규제 완화해서 메이크업을 해주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 3개 투툴 있죠. 네. 3개의 다리의 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상호 관세가 만약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감세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건 어쩌면 내년 1, 2분기 내에도 $2,000 상당의 수표를 갖다가 개인들한테 지급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감세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만약 상호 관세가 딱 묶여버리게 되면은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를 건드려 버릴 수도 있죠. 네.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진다고 하는 게 지금 영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프랑스, 그다음 미국까지도 다 재정 적자 이슈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잘 내려오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환율도 그렇고 금리 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요걸 하나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됐는지 네. 이거 만약에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헌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뭐 이제 232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상호 관세만큼의 힘은 없더라도 이걸 상당 수준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불확실성이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 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상호 관세 이슈가 들어왔고 그랬죠. 4월 달에 해방의 날 전만 해도 다들 불안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약할 거야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니까 그 난리가 난 다음에 지금 7, 8, 9, 10월에 걸쳐가지고 각국이 다 합의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윤곽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건 부담스럽지만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분기 정도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큰 이슈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네. 2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연준 의장의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될지는 또 오리무중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네. 분위기인데요. 이 연준 의장의 교체를 두고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일종의 징크스 같은 건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징크스라서 어떤 논리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87년도에 그 볼커 의장을 대신해서 그린스펀 의장이 새로 취임을 해요. 1987년도에 네. 취임하고 딱 이틀 지났을 때 블랙 먼데이가 옵니다. 하루에 22%가 주가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 6년도를 넘어가면서 그린스펀에서 버냉키 의장으로 바뀌거든요. 네. 버냉키 의장이 바뀐 다음에 딱 한 달 만에 버냉키 쇼크라고 해가지고요. 2006년 5월 달에 시장이 한번 호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 다음에 연준 의장이 이제 옐런 의장인데 2014년도에 그래도 그나마 좀 마일드하게 지나가긴 했는데 좀 14년도 장이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파월 의장이 들어온 다음에 2018년도에도 시장이 좀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은 무슨 일종의 신고식 이런 것처럼 징크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네요. 논리는 없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쩌면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서 약간 기존의 연준 의장한테 시장이 좀 익숙했던 것들이 조금 한 번씩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번에 연준 의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건 뭐냐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올 연준 의장이 약간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인 인사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금리 많이 낮춰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반대편에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마구잡이로 내렸을 때 오히려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2분기에는 우리가 연준 의장의 교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뭘 볼 수가 있는 거냐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마이애미에서 이게 28년 만에 공화당 말고 민주당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이런 데서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지금 16년도에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18년도에 이 그 하원을 뺏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기 트럼프 행정부도 작년에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1월에 만약에 또 하원이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 하원에서 민주당한테 이걸 뺏기게 되면은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힘, 여기 힘이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3, 4분기를 거치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간 선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될 텐데요. 중간 선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꼭 잡아야 되는 게 물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언하는 게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수한 것이 바로 물가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죠. 예. 최근에 어떤 작은 마을에 가가지고 펜실베니아에 트럼프 행정부 거기 가가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간 이유는 바이든 때문이다. 이걸 막 맞아요. 도표를 예. 가져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조금 불안불안하다면 물가를 잡는 데 이제 포커스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아마 내년에 3분기, 4분기를 접어들게 되면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을 중간 선거하고 좀 엮어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예. 내일은 일본의 금융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유로존은 금리를 동결하고 내일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지난달에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네. 그럼 미국은 인하하는데 유로존은 동결을 하고 일본은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인하하면 전부 다 우수수 인하하고요.
미국이 인상하면 우수수 인상하는데 지금은 통화 정책에서 대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각자 도생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환율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양국 간의 금리 차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양국 간의 금리 차가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외환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이 내년에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단순히 그게 원화만의 문제가 원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통화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이슈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제가 근래 본 중에 우리 정민 앵커의 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네요, 오늘. 이렇게 패널분 설명을 들으면서 요렇게까지 아주 초롱초롱하게 듣는 경우는 참 모처럼인데 필기까지 하면서. 필기까지 하면서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 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운영 잘하고 있다 응답자 36%. 이게 1, 2기 전체 틀어서 가장 낮은 수치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한 비율도 38%. 1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응답자는 54%. 네. 자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뭐 또 편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문제는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두 달보다도 한 달 정도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좀 기가 좀 꺾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아마 그거 같아. 제가 봐서는 그 앱스틴 파일 열어라 하는 그걸 갖다가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본인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고 그거 내일 발표해야 됩니다. 네네. 내일이 네. 30일 기한이에요. 네. 뭐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베센트 장관이 감히 네. 절대적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하세스로 될 거야. 케빈 하세스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등등 해서 그리고 지금 그 비서실장 여성 비서실장 성함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디 인터뷰에서 예. 대통령 갖다가 알코올 중독자적인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예. 거기에 관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비서실장을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예. 수지 왈스. 예, 맞아요.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래저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이 기세가 취임초 대비 눌렸다는 건 느껴져요. 예. 그리고 이거 분위기가 관세 협상 내전에 이런 것도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이제 그러니 이제 다른 나라들도 예. 미국에 거부겁은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아까 이제 대기업들이 상호관세 환급 요청을 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호관세 환급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위헌이 되면은 굉장히 좀 여러 국가들이라든지 이제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몰려가게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 힘이 빠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앱스타인 파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조란 맘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내년에 많이 들을 게 요즘 불평등, 그러니까 이니퀄러티라는 단어보다는 네. 어포더빌러티라는 맞아요. 단어가 맞아요. 유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구매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물가가 쉽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의 특히 유색 인종의 실업률이 빠르게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은 물가가 높고요. 그리고 렌트비도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지금 금리가 높은 편이죠. 모기지 금리가 쉽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시장이 좀 식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물가 높고 금리 높고 실업률 높아지잖아요. 그럼 서민 경제는 직격탄입니다. 네. 그럼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임대료를 내려면 어포더빌리티가 이슈가 되니까 그 문제가 제일 큰 곳이 뉴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의 정책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외신에서는 사회주의자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아마 백방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지 와이스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마가 세력들 있죠. 네네.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지금 6갈래, 7갈래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심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션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 구심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이 가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쓸데없어 보이는 게 정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데 구심점이 없어요. 미국도 어디도. 민주당의 구심점이 안 보이잖아요. 미국 민주당에. 카말라 해리스 어디 갔죠? 미국 대통령 되겠다던 사람이 뭐 그런 식이고 공화당 쪽에서도 포스트 트럼프에 누가 딱 부각되는 사람 없고 그 뭐 진짜 만기 칠람 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네. 그 어포더빌리티는 내년에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가 어포더블 하냐? 네. 예를 들어서 정치나 정책도 뭐 재정 수지 어포더블 하냐? 네. 환율 수준 감당할 만하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커버하기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좀 미국만 한번 조금만 네. 더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어포더빌리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물가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의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연준하고는 의견이 조금 달라요. 네.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고요.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는 성장을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성장을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려주면 좋거든요. 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부담이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네.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요,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조금 꺼려 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하고 이게 의견 갈리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가신을 심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이사 중에 지금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도 네. 들어가 네.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연준 의장 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보죠.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덕목이나 자격이 뭐냐 했더니 금리 많이 내려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 말에 대놓고 1%까지. 예. 근데 이게 이슈가 뭐냐면 이 금리 많이 내려주는 사람으로 이제 잘못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어떤 입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연준의 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 팍팍 되겠네. 이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연준 의장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케빈 헤셋이라고 연준 네. 의장 후보에 올라온 사람도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금리 많이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맨 끝에는 살짝 말을 흐려요. 뭐라고 하냐면 말꼬리에 만약에 근데 지금 2.5인 물가가 뭐 4%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 못 내리지 그걸 어떻게 내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꼬리를 살짝 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3, 4월 달에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이 관세였잖아요. 네. 다들 그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날 리가 있냐. 자기 행정부 정책이 가장 키인데. 근데 그 딱 한 달 만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냐면 타코라는 단어를 되게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서 엄청나게 물러났고요. 물러났죠. 참고로 11월 달에는 중남미 4개국의 여러 가지 항목 품목들에 대해서 커피라든지 코코아 같은 것들 네. 관세를 제로로 낮췄어요. 음흠. 그럼 이런 것도 일종의 타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에서 타코가 나왔죠. 네. 그럼 금리 인하에서도 과연 타코가 나올 수 있느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예. 고금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한 3분기 정도에 파월 의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고 싶었다고 하죠. 근데 그걸 만류한 사람이 있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바꾸지 못했죠. 그것도 뭐 큰 광의의 의미에서는 타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마구잡이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네. 그 부분 네네. 금리를 갖다 내렸잖아요. 네네. 연준이. 네네. 연준이 내리고 우리 한은도 그동안 연준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네. 우리 국고채 금리도 그렇고 예. 일본도 그렇고 예. 너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 금리는 내리는데 시장 금리는 올라 버리면은 네. 왕년에 뭐 그린스폰은 뭐 거꾸로인 상황에 그린스폰의 수수께끼라고 본인이 네. 막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 상황이었죠. 지금 이걸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연준을 쳐다보고 뭘 한은을 쳐다보고 금리 언제 내려주나 하는데 시장 금리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게
지금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 중에 얼마 전에 굴습이라고 시카고 연은 총재가 네. 했던 얘기가 조금 이제 좀 눈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가 2%지 않습니까? 2%를 넘어선 게 언제였냐면 22년도 3월이었습니다. 네. 22년도 3월에 물가 목표 2%를 넘어섰는데 지금 3년 6개월째 그 2%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 나간 애가 3년 반 동안 못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FOMC 때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그럼 언제 2로 돌아오냐 이걸 봤더니 28년을 찍어놨어요. 그럼 올해가 지금 25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2년 더 나가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카고 연은 총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5년 6년 가면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게 일시적이라는 말이 맞는 거냐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게 되잖아요. 고질병이 되게 되면은요 작은 충격에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치료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기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래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장기 국채 시장에서는 쉽게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 보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단기 금리는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내려가는데 예, 예. 장기 금리는 물가에 대한 불안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읽으니까 쉽게 못 내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하고 그다음에 부양 정책에 대한 이슈를 같이 갖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채 금리가 되게 빠르게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딱 들어온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21조 엔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재정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물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엔 약세 큰 문제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 그러면 이 물가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 그리고 엔 약세를 더 가속화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24년도에 기시다 내각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시바 내각이었고 이시바 내각 다음에 지금 다카이치죠? 다카이치예요. 네. 그럼 보면은 아베 이후에는요 1년 단위로 내각이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시바 내각 같은 경우 딱 1년을 못했을 겁니다만 그래요? 굉장히 단명했죠. 네.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지 못한 충격이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못 살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디플레이션 속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인플레이션을 만나니까 굉장히 이제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2주 전에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엔 약세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딱 나온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온 분위기거든요. 네. 물론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내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인플레이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 경기 부양이 재정 적자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프랑스 재정 문제 있다는 얘기 나오고 영국도 증세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 리브슨가요 재무장관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한 그랬죠. 3달 전쯤 네네.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재정에 문제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국가 부채가 이슈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빚더미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채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채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연준이라든지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었는데 지금은 연준이나 시중은행은 딱 느낌이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한번 사놓으면. 근데 지금은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두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이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예, 좀 예. 강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채 시장에서도 어떤 시장 전망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되게 변동성이 커질 수 높아지는 있다. 이제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이 과거하고는 다소 다른 그런 국채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장기물 위주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이게 생각이 지금 현재는 조금 우려 사항입니다. 네. 드네요. 네. 자, 지금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1.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3,987, 그리고 코스닥도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893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만 7천 원, SK하이닉스가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53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9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172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4%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만 1,500원, 5%까지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중공업이 1.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51만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0.6% 하락 예상되고 KB금융 호가는 12만 4,600원으로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가 11만 9,900원 호가 집계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1만 2,500원 그리고 에코프로 BM 5%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7천 원, 에코프로 지금 호가 9만 6,100원으로 6.9% 하락 예상됩니다.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지금 호가 분위기는 3%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호가는 16만 5천 원으로 2%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코롱티슈진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펩트론이 5%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예상 체결가 21만 9,500원, 지금 3.9%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 일단은 오늘 양시장 글쎄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일단 네. 심리 자체도 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또 한번 장은 또 열려보고, 예, 그리고 또 시장 흐름 관련해서 이따 하모니 시간에 또 우리 뭐처럼 또 김민수 대표 나오니까 여기는 또 미국, 한국 뭐 다 본인이 직접 얘기도. 몸으로 부대끼면서 네. 느끼니까 한번 거기서 한번 상세히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저기 오 단장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뭐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보자면은 불과 한 5, 6년 전 그 무슨 뭐 YCC도 하고 뭐 이럴 때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29, 마이너스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가 지금 얘가 지금 1.9, 1.96, 1.99, 뭐 2%였다가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물이. 그러면 마이너스는 제껴 놓더라도 0.1, 0.2%, 뭐 그 레벨에서 놀던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2% 왔다면 0.2만 적용해도 이게 도대체 10배인데. 네.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이자 비용만 해도 10배가 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막 그런 거는 또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이고 합니다만 그거는 일본 정부가 걱정하시고요. 다카이치 총리나 재무상이 걱정하시고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그건 됐고 당장 일단 시장에 돈만 많이 풀려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좀 오르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단기적인 바람입니다. 그 측면에서 FOMC에서 금리를 내려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릴 만한 의장을 갖다가 계속 뽑겠다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면접한다고 흘리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다가 또 400억 달러 정도씩 단기 재정 정권도 사주겠다 했어요. 예. 그게 양적 완화인지 무슨 뭐 지중 관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장이 흔들려요. 네네. 그리고 무슨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쪽은 현금 펀드 매니저들 지금 현금 보유 비율이 3%래요. 이거는 네네. 거의 다 지금 다 몰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장이 안 무너지고 다시 또 고점을 경신하고 이러려면은 돈이 유동성이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동성이 생긴다라는 게 우리가 주식 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유동성하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없으면 망할 것 같아 해서 필요한 다르죠. 유동성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당장 다음 달 모기지 이자 내야 되는 유동성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양적 완화라는 건요. 물론 주식 사라고 양적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이게 실물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 네. 되게 강력하게 돈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특히 코로나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다 녹아버리게 되면은요. 그럼 이 자산하고 연관돼 있는 부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멈춰 있으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 부담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녹으면서. 예. 그럼 이런 거는 결국에는 거대한 충격으로 일종의 대공황 같은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뿌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4조 달러, 5조 달러 이렇게 이제 돈을 뿌려주게 되거든요. 네. 그건 이제 공격적인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그 의도 자체는 뭐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산 가격을 갖다가 부양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게 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년 장기 국채 금리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국채 매입 있잖아요. 네. 이거는요. 1년짜리, 2년짜리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음. 그럼 요거를 왜 매입을 하는데 자산 가격 끌어올리려고 매입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지금 연준의 목표 중에는요. 성장, 그러니까 고용을 극대화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가끔 그럴 네. 때가 있어요. 22년도가 그랬는데 영란은행이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그걸 겪어요. 뭐냐면은 그때 트러스 모멘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왔어요. 근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모자라니까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돈을 빨아들인다는 건데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어디선 풀고 어디선 빨아들이고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 그 영국 중앙은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 다르다. 한쪽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 결국에는 국채 시장의 네. 혼돈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들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이게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 충분한 레벨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온 거죠. 그럼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그러니까 충분한 거의 정의는 뭐냐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계속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줄이는데 그럼 어느 정도면 충분할까? 그건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그 미국의 단기 금융 시장에서 이게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멀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충분한 게 거의 다 왔구나. 지금 멀미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딱 멈춰섰어요. 근데 멈춰섰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오버해서 줄였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해서 줄였으면 그럼 야 다시 좀 늘려야겠다. 이런 거죠. 이거는 공격적으로 다시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다기보다는요. 너무 많이 낮춘 걸 갖다가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나 이제 괜찮아요 라고 할 때까지는 이걸 갖다 국채를 사들이는 구조죠. 연준 예. 단기채 매입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아, 예. 조금 더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12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 보시고 많이들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좀 많이 떨어졌고 주요 기술주들, AI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론 호실적을 기록하고 어닝콜 때 이제 시간 외에서 좀 급등하긴 했는데 글쎄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방향을 좀 결정지을 대표적인 두 섹터일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1.6% 코스피 하락합니다. 3,989. 코스닥도 1.2% 내림세입니다. 89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4%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106,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8% 하락합니다. 54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5% 하락합니다. 39만 1,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9% 하락으로 174만 5,000원, 0.2% 하락, 낙폭 좀 줄여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밑골이 다네요. 지금 82,800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 떨어지네요. 지금 28만 2천 원. 그리고 HD현대 중공업도 하락합니다. 51만 1천 원이고 KB금융 12만 3,700원으로 0.48% 내림세. 기아도 1% 하락하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7만 3,300원으로 2.9%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0.5%대 하락 흐름 보여주네요. 지금 41만 8,500원, 1%까지 하락하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5% 내림세 15만 7,400원, 에코프로도 하락합니다. 99,200원, 에이벨바이오는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하락합니다. 44만 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1% 하락합니다. 16만 6,800원, HLB 좀 떨어지고요. 코오롱 티슈진 7만 1,500원이고 펩트론, 삼천당제약 모두 2%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쎄요,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딱히 상승하는 섹터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 삼성화재, ABL바이오, KB금융,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한지주, 또 SK텔레콤, 뭐 전통적인 통신주는 이제 방어 섹터 역할을 하고 또 그 밖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 순매수 종목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있죠.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지노믹스는 지금 30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에임드바이오, HVM,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종목,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11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51억 원 순매도, 기관은 35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은 564억 원 순매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8억 원, 8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은 2원 50전 하락한 1,477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니까 녹록지 않네요. 확실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됐어요. 지금 난이도 보니까. 높다. 예. 예, 그러네요. 뭐 어제도 기관 아마 연기금도 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틀 연속 어쨌거나 20일선은 지키는 어떤 흐름이 어제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서 기술적으로는 또 이제 우리는 21선이 무너졌고 아까 뭐 굿모닝 마켓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또 S&P 500이 51선을 하회하고 이제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조금 그러네요. 연말에 이제 많이 좀 체력이 좀 약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한데 우리 반도체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윗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는 0.7% 하락이고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보합권까지 올라옵니다. 네. 뭐 이제 BOJ가 오늘 내일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만 니케이도 일단은 1.5% 정도 하락하는 양상이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 말씀 조금 연준 더 단기채 예. 일단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게 연준 단기채 매입은 양적 완화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갖다가 메워주기 위해서 일종의 0점 조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식 사라고 풀어주는 돈은 네, 그렇죠. 아니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돈을 갖다 주긴 주잖아요. 네. 그렇게 저 주식 사라고 주던 뭘 하라고 주던 돈은 돈을 주는 돈이죠. 건 똑같잖아요. 받는 그렇죠. 사람 입장에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주건 뭐 기분 나쁜 표정을 주건 받는 사람 입장에 똑같은 건데 예. 그럼 시장에서는 이건 돈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거는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냐 맞거든요. 네. 시장에는 긍정적인 건 맞는데 다만 요건 봐야 돼요.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탕을 10개 줄 줄 알았는데 1개 주면은 좀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실망스럽죠. 예, 그렇죠. 받긴 예. 받아도.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채 매입 같은 경우도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유동성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 매크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자 이제 일본 네. 무슨 뭐 22 그리고 뭐 호주나 캐나다 뭐 등등으로 네.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금리 내리는 거는 그만할래요 쪽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연준은 몇 차례가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더 내려야 된다 그래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통화정책의 대분기, 네네. 큰 빅다이버전스. 네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한은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한은 같은 경우는 네. 고민이 좀 많아요. 한은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성장하고 물가를 보통 많이 봅니다. 네. 근데 한은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물가 말고 두 가지 정도를 더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가계부채를 바라보고요. 네. 두 번째는 환율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빨리 뛰게 되면은 이걸 사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해주면 이건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1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이렇게 가까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자칫하면 심리적으로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네.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도 성장하고 물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10.15 대책 이후에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도 네.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요거는 지금 현재 한은한테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6, 7월만 해도 환율이 1,350원 정도 했거든요. 이럴 때는 기준금리 인하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1,480원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발목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면은요. 조건이 결국에는 환율의 안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부채의 안정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닌 반면에 네. 환율은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성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율이 빠르게 안정이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한 차례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조금 어려워 보여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물가에 관련돼서 한은에서 이제 보고서가 한 번 있었죠.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환율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환율의 레벨 자체도 문제지만은 환율이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을 땐 이거는 물가를 건드릴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기준금리 인하하고 환율하고 굉장히 민감한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럼 이래저래 한은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환율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네네.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비해서 유독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지금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당선 당시에 그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정도 했어요. 네. 지금 1,480원 하니까 예. 100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퍼센티지로 약 7% 뛰었습니다. 네네. 많이 올랐죠. 근데 문제는 그때 원유로 환율이 1,5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원유로 환율이 1,74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많이 비싸졌죠. 예, 그렇죠. 그럼 이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한 15%? 예, 그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원화보다 달러가 7% 센데 그 원화보다 유로가 15% 세다는 얘기는 네. 네. 달러보다 유로가 더 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요. 고점 대비 지금 10%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로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약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달러보다도 약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율이 오른 이유를 미국 경제가 강하다거나 달러가 왜 강하지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반대편에서 원화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지? 이걸 좀 바라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원화 약세를 바라볼 때도 조금 독특한 게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10개월간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그럼 달러가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도 많이 좁혀졌어요. 네. 그럼 금리 차 문제도 아닌데 그럼 뭐가 환율을 영향을 주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이제 내일 결정이 되겠죠. 일본의 금리 인상하고 이것하고 연관돼 있는 엔화 환율이 있어요. 예. 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엔화 환율이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엔화 환율에 어느 정도는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가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 대비 약하지만 엔화 대비로는 940에서 50 사이에 그냥 딱 삥 꽂힌 것처럼 멈춰 그래요? 있어요. 아직은. 예, 이 얘기는 원화가 엔화하고 상당히 많이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다. 요걸 바라볼 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투자의 증가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개인의 해외 투자도 있겠지만 개인의 해외 투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예. 사실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3,500억 달러 얘기가 나왔지만 이걸 2,000억 달러로 줄이긴 했잖아요. 이게 장기에 나눠서 나간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결국에는 환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계속 나가게 될 거니까 네.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요. 쥐고 있는 달러를 안 팔려고 하고요. 그렇죠. 미래에 사야 될 달러를 미리 땡겨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미래의 수요를 땡겨오게 되니까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요. 네. 현재 공급이 숨어버리니까 공급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럼 공급은 사라졌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환율을 갖다가 위로 올리는 예, 네.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까지 같이 겹쳐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그러한 방향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은 몇 가지 분기점을 좀 예. 볼 필요가 있는데 내일 일본은행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예. 볼 필요가 있어요. 엔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네네. 엔화 환율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이게 첫 번째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당국에서도 강한 의지를 좀 피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480원 가까운 레벨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예. 지난 주말에 아마 긴급회의가 있었던 걸로 네네. 얘기를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당국에서도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환율의 레벨 자체가 얼마냐 이것보다도요. 환율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헷갈려 놔두면은요. 그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건들도 한번 지켜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BOJ 통화정책 회의만 앞두면은 그 BOJ가 이제 내리기보다는 올릴 가능성이 크고 언제 네네. 올리느냐 이번에 그냥 동결하고 네네. 그냥 매파적 성명서나 기자회견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네네. 진짜 이번에도 올리느냐 이걸 갖고 매번 그동안 얘기해 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할 것 같다. 예. 금리 인상을 네네. 이런 식의 흐름인데 컨센서스인데 네. 그러면 꼭 또 이렇게 따라붙는 그 후렴이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우려 예. 이거예요. 네. 근데 다들 이러는데 진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폭발적으로 파괴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게 네. 작년에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니까 엔캐리 청산이 나오면서 작년 8월 5일 날 작년 8월에 예. 좀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 엄청난 공포를 한번 본 네.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지켜볼 게 뭐냐면은 이 작년하고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잠깐 보시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해요. 이 조건은 그대로 맞아요. 그러면 엔캐리 청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디테일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일본은요. 그때 당시에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기시다 내각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멈춰있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7월 말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일본 금리 많이 올릴 수 있어요? 0.5 위로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약간 이악문 거죠. 그래서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상도 매파적인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 당장의 아하.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도 더 올릴 거란 기대가 생기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냥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양호한데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샤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일본이 올리는 속도도 빠를 수 있지만 미국이 내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 네. 있다는 네. 기대가 한꺼번에 작용을 해요. 예. 이게 엔캐리 청산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뭐 샤메 법칙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 있다라는 얘기가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하도 약간은 보험적 인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일본은행은 작년에 그 일을 겪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하더라도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을 달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더라도요, 네. 이 속도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디테일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졌으니까 엔캐리 청산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그 디테일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기 전에 좀 투자자 입장에서 또 좀 체크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하실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네, 올해 보시면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되게 크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환율 같은 경우도 V자를 보였었고 금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일하는데 시장금리가 올라오죠. 네. 코스피도 환율이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뜁니다. 과거에는 보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패턴을 바라보면서요.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거의 데이터만 보면은요. 그 패턴대로 이어지게 되면 뭐가 좋겠지 하면서 특정 자산으로 과도한 쏠림이 네, 나타나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 같은 쪽으로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이 쏠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들보다는요. 이렇게 과거하고는 다른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펼쳐가는 전략들 이게 내년에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언으로 드려봅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